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바다로 빠져드는 다이버들의 소름 끼치는 괴담. 남녀 다이버 2명이 바닷속에 들어가 해저 동굴을 탐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남자 다이버는 문제가 생긴 것을 깨달았다. 여자 다이버가 동굴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남자 다이버는 급히 수색대를 부르기 위해 동굴을 빠져나와 물 위로 돌아갔다. 여자 다이버는 불빛을 비추며 동굴 이곳저곳을 헤맸지만 도무지 빠져나갈 곳을 찾아낼 수 없었다. 여자 다이버는 간신히 동굴 한쪽 구석, 바닷물이 차오르지 않은 곳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고개를 내밀었다.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얼마간의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었다. 여자 다이버는 계기와 장비를 점검해 보았다. 산소는 거의 바닥난 상태였고 전기장비 배터리는 더욱 위급한 상황이었다. 통신장비나 방향장비는커녕 해저 동굴에서 앞을 비출 전등 불빛조차 곧 사라질 상황이었다. 이내 배터리가 다해 전등이 꺼졌다. 바로 눈앞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암흑이 눈앞에 드리웠다. 깊은 바다 속의 동굴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오직 고요뿐이었다. 여자 다이버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기 시작했는데 어떠한 소리도 조금의 빛도 없이 오직 그 울부짖는 소리만 동굴에 울려 온통 그녀의 귀로 쏟아질 뿐이었다. 그녀는 불안과 공포로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것 같은 상태였다. 점차 숨이 가빠져 오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어둠 저편에서 빛이 비추었다. 수색대 다이버들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구출되었다. 바다에서 돌아온 그녀는 평상시대로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바뀐 것이 하나 있었다. 한여름이라서 모두 더워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녀는 더위를 느끼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으슬으슬 춥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나날이 증상은 심해졌다. 그녀는 한여름인데도 심한 오한을 느꼈다. 그녀는 보일러를 펑펑 틀어놓고 방에서 온몸을 이불로 감싸고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데도 몸은 따뜻해지지 않고 그녀는 이상한 추위에 견디기 어려울 정도여서 온몸을 덜덜 떨었다. 너무 추위가 심해지기 때문인지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파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무슨 병이 있는 게 틀림없다. 내일 병원에 가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런데 자꾸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몇 번 심호흡을 해보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점점 더 가슴이 답답해지고 점차 의식이 멀어지면서 눈앞이 흐릿해져 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서운 현실을 깨닫는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어둠과 고요함만이 있는 세계. 텅 빈 산소통을 짊어진 한 사람의 여자. 여자는 자신이 숨을 쉴 수 없는 세계에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느꼈다. 그녀는 이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 속에서 고요 속의 작은 소리 하나가 그녀의 귀에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이 착각한 소리 같았다. 그러나 점점 더 선명해지며 멀리서 울려오는 듯한 웅웅거리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왔다. 그 소리는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목소리를 닮아갔다. 여기 있니? 낮은 목소리였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이상하게 왜곡된 목소리였다. 여자는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깨달았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목소리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순간 그녀는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었다. 목소리는 모든 방향에서 들려왔고 도망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어둠에 점점 더 깊게 잠식되었다. 눈앞이 완전히 흐릿해질 때쯤 어둠 속에서 형체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형체의 윤곽은 일그러져 있었다.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눈, 코, 입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다. 단지 텅 빈 구멍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너는 여기에 남아야 해. 형체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때 형체가 뻗은 손이 그녀의 목을 움켜쥐었다.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입을 벌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손은 점점 더 강하게 그녀를 압박하며 마치 그녀의 생명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빛이 나타났다. 이전과는 다른 빛이었다. 이 빛은 날카롭고 강렬했으며 어둠을 쪼개고 들어와 형체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빛 속에서도 형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형체는 빛 속에서 더 명확히 드러나며 그녀에게 다가오려 했다. 그녀는 다시 움직이려 했었지만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온통 빛과 어둠 속에서 갈라지는 형체로 가득 찼다. 형체가 다시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을 때 그녀의 몸이 갑자기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몸을 감쌌고 숨을 쉴 수 없는 느낌이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입을 벌려 공기를 들이마시려 했지만 차갑고 짜릿짠 바닷물만이 그녀의 폐 속으로 들어왔다. 모든 것이 빠르게 회전했고 그녀의 시야는 완전히 검게 물들어갔다. 깨어난 것은 병원이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져 보였다. 간호사가 그녀를 보며 말을 걸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끔찍한 웅얼거림이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으나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다. 주변의 사람들은 갑자기 멈춰섰고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간호사가 다가오더니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간호사의 얼굴이 찢어지며 그 안에서 똑같은 형체가 나타났다. 형체는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다시 돌아왔구나. 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다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침대가 갑자기 기울어지며 그녀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야기, 고등학교 다닐 때 괴담. 고1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겪은 일입니다. 그때 당시 친구와 같이 독서실을 다녔었는데 오전에 학원을 마치고 독서실에 가서 오후 9시쯤에 공부를 마친 뒤 독서실을 나와 집에 가는 길에 있는 놀이터에서 얘기를 하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먹고 집으로 귀가 그리고 컴퓨터를 뒤적거리다 자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친구와 놀이터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쩌다 보니 귀신이나 심령현상에 대해 얘기하게 됐죠. 사실 친구가 귀신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여하튼 여러 얘기를 하던 도중 제가 겪게 될 사건의 발단이 돼 그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해주는 얘기를 겁에 질려 듣고만 있던 친구가 얘기 하나를 꺼내더군요. 학원 국어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라고. 그 선생님은 친척 중에 무속인이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귀신이나 심령현상에 관한 책과 문서들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귀신을 부르거나 퇴마까지 해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진짜 있냐? 라고 웃어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친구가 이어서 한 얘기는 귀신을 불러서 퇴치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장소는 밀폐된 공간. 보통 방 하나 크기의 어두운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선 손가락을 반만 오므린 상태에서 검지와 중지는 펍니다. 그 상태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두 팔은 앞쪽을 향하여 구부정하고 편한 위치로 올립니다. 이 말까지 들은 후 저는 웃으면서 장난으로 이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국어 선생님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친척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음기를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나 신내린 사람이 귀신과 잘 접하게 된다고 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자세로 눈을 감은 뒤 다른 생각 말고 앞으로 올린 손 검지와 중지 부분에 모든 감각을 집중시키고 모든 감각을 손끝으로 보내는 것만 생각하라고 했답니다. 그런 상태로 한동안 있다 보면 손끝에 뭔가 느껴지면서 등골이 오싹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냥 한번 오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오싹하다가 정말 심하게 서늘함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귀신이 안기를 느끼고 바로 앞에 온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간단한 대신 어떤 귀신이 올지 대어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라고 합니다. 부르는 건 여기까지이고 퇴치하는 방법은 양손 앞에 안기를 보고 온 귀신을 오른쪽 손을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그어버리는 겁니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긋는 이유는 귀신이 왼쪽을 좋아해서라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퇴치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귀신인지 모른다는 것. 퇴치에 실패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친구의 말은 여기까지였고 서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씻고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가 11시경. 인터넷을 끄적이다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 호기심에 위 방법대로 해봤습니다.
방 안 불은 끄고 컴퓨터만 켜놓은 채로. 조금 뒤 저는 몇 번의 서늘함 끝에 정말 그 전에 몇 번과는 다른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느낌 탓이겠지 하고 그 다음 동작을 해버렸습니다. 그 뒤 몇 번의 서늘함이 지나간 후 시계를 보니 11시 조금 넘었었나. 아무튼 꽤 긴 시간이 흐른 줄 알았는데 20분쯤 지났었죠. 그때 어머니께서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더군요. 뭐 했냐고 말입니다.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때 제 방에서 멀리 있는 편인 주방에서 뭔가를 느끼고 오시다니. 전 은근히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교회에 다니시는데 남들보다 신앙심이 무척이나 좋으시거든요. 그런 어머니께서 뭐 했냐고 불안한 얼굴로 물으시다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께선 잠시 제 방에 계시다 나가셨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상하더군요. 평소엔 보통 1시쯤에 잤었는데 11시쯤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졸리다니. 엄청 오래 잔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에는 갑자기 눈이 한순간에 떠지더군요. 마치 아예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이 뚜렷한 의식이 있는 채로 말입니다.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군요. 가위에 눌린 거였습니다. 전에 친구들한테 들어보기만 하고 실제로 처음 눌려본 건데 얘기해준 것과는 달랐습니다. 자기 전에 그런 짓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니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내 얼굴 바로 위 천장에 방 안에 어둠보다 더 어두움. 정말로 어둠 속의 어둠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전 처음에 착시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더군요. 천천히 제 얼굴로 말이죠. 정말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검은 게 내려오면서 웅얼웅얼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했지만 망할 놈의 몸은 움직여주질 않고 검은 형체가 어느 정도 내려오자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소리도 더 잘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소리는 여러 사람이 뭐라고 해대는 거였는데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와 그것과의 거리가 30cm도 안 남았을 즈음. 한순간 얼어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더군요. 여러 사람의 얼굴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전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지요. 왜냐면 그 여러 사람의 소음이 들리는 와중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정말로 눈물이 날 올 정도로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얼굴과 한 5cm 정도였나. 다가올 때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하나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정확한 말은 가물가물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었냐? 그러면서 천장이 내려오더군요. 처음에 천장이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래가 허전해서 밑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밑을 보니 제가 있더군요. 순간 제 목소리지만 엄청 큰 소리가 나오더군요. 너무 절박한 상황이어서 그랬나 봅니다. 정말 미치는 것은 가위가 풀렸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 얼굴이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죽고 싶었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때 어머니께서 뛰어들어오셨고 얼굴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가자고 하셔서 새벽에 어떻게 가냐고 시계를 봤는데 놀랍게도 12시도 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잠자리에 든 지 약 30분. 그럼 잠자리에 들자마자 가위에 눌렸다. 눌렸다고 해도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바로 교회에 가서 철야 예배를 하시던 목사님에게 1시간가량의 기도와 간단한 의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어머니를 따로 부르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 중간중간에 어두운 표정으로 절 쳐다보시는 게 안 좋은 내용 같았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께 엄청 혼났지만 그 얼굴은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3 본방학이 끝날 무렵에 친구에게 들었는데 그 국어 선생님 사촌이 얼마 전에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해준 게 기억나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전에 일이 생각나 또 한 번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날은 방에 불을 켜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고3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그날 이후로도 밤마다 불안한 기운이 내 방을 감돌았습니다. 처음 가위에 눌린 경험 이후로 가끔씩은 다시 그 어두운 형체가 내 방에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꿈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각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밤 12시가 가까워질수록 방 안의 기온이 차가워지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마다 그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위 눌림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컴퓨터를 켠 채로 잠을 청하려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도 갑자기 어두워지고 방 안 전체가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방 한가운데에서 검은 형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체는 점점 더 뚜렷해지더니 마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고 눈동자 하나 없이 깊은 공허함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나는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그 자리에 서서히 다가오는 형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치며 나는 몸 전체가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체는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왔고 나는 그 앞에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시계가 멈추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형체는 내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무언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나 대답 대신 형체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내 얼굴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몸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그 형체의 존재감에 압도당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나는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내 핸드폰이 갑자기 불빛을 내며 켜졌습니다. 빛이 돌아오면서 형체는 사라지고 방 안의 공기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해보니 방에 들어갔을 때와 거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다시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귀신 관련해서 다시 한번 도와줄 수 있어? 친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내가 겪은 끔찍한 경험을 듣고는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독서실에 모여 귀신을 퇴치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무속인 친척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더 강력한 퇴마의식을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의 친척인 무속인이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며 우리에게 퇴마의식을 시작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밀폐된 방을 찾아 다시 한번 귀신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무속인은 우리에게 준비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며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독서실에서 퇴마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무속인의 지시에 따라 방 안의 불을 모두 끄고 검지와 중지를 펴서 손가락을 반만 오므린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두 팔은 앞쪽을 향해 구부린 채 편한 위치로 올렸습니다. 무속인은 우리에게 모든 감각을 손끝에 집중시키고 손끝으로 양기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그 지시에 따라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 다시 한번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이전보다 더 강렬해졌고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검은 형체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욱 뚜렷하고 형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형체는 천천히 우리를 향해 다가왔고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속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양기를 보라. 그리고 퇴치할 준비를 하라. 우리는 무속인의 말에 따라 양기를 보이며 귀신을 퇴치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형체는 우리를 향해 다가와 멈추었습니다. 무속인은 오른손을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그리며 귀신을 퇴치하는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강한 빛이 번쩍이며 형체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라짐과 동시에 방 안에 강한 충격파가 퍼지며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무속인이 기도와 의식을 계속하며 우리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방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밤마다 가끔씩은 다시 그 형체가 나타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속인의 지시를 따라 귀신을 퇴치하려 했었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무속인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혼자 있던 친구는 갑자기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방 안을 걸어 다니는 듯한 소리였고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겁에 질려 방을 나와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모여 그 소리의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향한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웠고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치며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소리의 근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무속인은 우리에게 그 소리가 귀신의 흔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퇴마 의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부적과 향을 준비했습니다. 무속인은 우리에게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귀신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무속인의 지시에 따라 방 안의 모든 불을 끄고 준비한 부적을 방 안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세를 취하고 손끝에 모든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 다시 한번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형체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형체는 우리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고 우리는 무속인의 지시를 따라 퇴치할 준비를 했습니다. 양기를 보라, 그리고 퇴치할 준비를 하라. 우리는 무속인의 말에 따라 양기를 보며 귀신을 퇴치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무속인은 오른손을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그리며 귀신을 퇴치하는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강한 빛이 번쩍이며 형체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라짐과 동시에 방 안에 강한 충격파가 퍼지며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무속인이 기도와 의식을 계속하며 우리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방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밤마다 가끔씩은 다시 그 형체가 나타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하주차장의 화장실. 이건 제가 직접 체험한 실화입니다. 전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주간 알바를 뛰다가 좀 있으니 점장이 야간에 사람이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급도 짭짤하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야간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야간은 한가했습니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거였고 저는 그냥 설거지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에 참 편했습니다. 야간이든 주간이든 똑같지만 4시간 이하 30분, 8시간 이하 1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1시까지 1차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사무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죠. 그리고 그 건물에는 화장실이 지하 1층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쉬고 있던 지하 2층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뭐 어쨌든 전 휴식 시간에 햄버거를 하나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미스터리 어쩌고 하는 건데 저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뭐 흉가의 비밀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며 TV를 보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참겠지만 1초라도 지체했다가는 터져버릴 것 같은 상황이었죠. 전 급히 휴지를 챙기고 지하 1층으로 올라가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잠시 화장실 구조를 설명하자고 하면 대략 12평 남짓한 공간에 입구 쪽에 세면대와 소변기가 있고 소변기 바로 옆에 여자 화장실, 즉 똥을 누는 곳이 있었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고 입구도 하나뿐이었죠. 새벽 1시라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입구에 하나밖에 없는 문을 잠그고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하나를 피워도 어째 개운하게 일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하나를 더 물고 불을 붙이는 순간 입구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놀래서 똥을 끊고 닫고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밖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전 다시 일을 보려다가 이왕 끊긴 거 다시 보기엔 좀 찝찝해서 그냥 손 씻고 화장실을 나왔죠. 나오려고 입구 문을 열었는데 웬 여자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술 취했는지 비틀비틀거리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나갈 때 살짝 어깨를 부딪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지만 그 사람은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냥 술 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사무실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거의 만갑 상태인 제 담배와 폰을 놔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화장실에 여성분이 금방 들어가셨기에 매너남인 저로선 그분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다려 드리려고 했죠. 근데 제가 휴식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분은 안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이 사람. 화장실에서 힘주다 쓰러졌나. 속으론 웃으면서 그냥 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일부는 고 삽에 가서 노크를 했죠. 그런데 안에선 아무런 대답도 없더군요. 이거 진짜 쓰러진 거 아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순간 전 놀랐죠. 아까 TV에서 살짝 무서운 것도 봐서 겁도 났었습니다. 저기요. 안에 제 담배랑 폰 좀 주세요. 꽤 큰 소리로 말했는데도 대답이 없더군요. 그때 갑자기 입구 문에서 아까와는 달리 큰 소리로 쿵쿵쿵 하고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전 진짜 무서웠습니다. 귀신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만 생각해보세요. 새벽 1시에 공포영화 단골 장소인 지하주차장, 게다가 화장실, 입구도 하나밖에 없는 상황. 충분히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 여자분이 있는 화장실 문을 열어버렸죠. 그런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걸 확실히 봤는데 문 잠그는 소리까지 듣고 분명 난 입구에서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 겁이 났습니다. 안에 있는 폰과 담배를 급히 챙기고 다시 뒤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구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렇게도 소름 끼칠 수 있다는 건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 계시던 여자분. 제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봤던 그분이 저를 노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들려진 무언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섬뜩한 붉은 액체와 금속으로 보이는 짧은 막대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그 여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나갈 수 있는 문은 그곳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인지 그 자리에 있으면 왠지 크게 다치거나 죽을 것 같다는 본능적인 공포 때문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전 입구 쪽으로 달려갔고 사무실에서 마음을 진정시킨 뒤 다시 2차 업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중에 같이 일하는 분들께 그 얘기를 했더니 전에 야간 하던 사람도 그거 보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곳에서 일한 나머지 한 달 동안 휴식 시간에도 화장실엔 절대 안 갔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보였던 화장실 앞 입구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섬뜩한 미소와 왼손에 들린 금속 막대기 같은 물체.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이 돋아 그날의 기억을 털어내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다시 출근했을 때 이미 저는 그 화장실 근처에도 가기 싫었습니다. 첫 휴식 시간이 되자마자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자정쯤 갑자기 전날 봤던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섬뜩한 기분에 자꾸 문 밖을 확인하게 되더군요. 사무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바깥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서성이는 듯한 발소리와 함께 아주 낮게 깔리는 숨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문을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거기 서 있다면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지하 2층 특유의 차가운 공기만 느껴졌습니다. 뭐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중얼거리며 문을 닫으려던 찰나 갑자기 복도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는데 타는 사람도 내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 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는데 닫히는 문틈 사이로 뭔가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고 여전히 그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무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무척 두려워졌습니다. 심지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그 여자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잔뜩 긴장하게 되더군요. 며칠 후 화장실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러자 동료 중 한 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동료가 말하길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 이 자리에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세대 주택에서 살던 한 여자가 어느 날 지하주차장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온몸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일까요? 제가 본 그 여자가 이곳에 떠도는 영혼이었던 걸까요? 결국 저는 그날부터 휴식 시간에 사무실에 혼자 있는 걸 피했습니다. 다른 층으로 올라가거나 야외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밤이 되면 그 여자가 문득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지하주차장에 혼자 서 있었고 그 여자가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꼼짝할 수 없었고 그녀가 다가와 제 바로 앞에 서서 다시 그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왜 날 봤어?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고 땀으로 범벅이 된 채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근무 중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단순히 그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불안감에 결국 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만두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점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는 그 건물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늦은 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지더니 정적이 흘렀습니다. 리모컨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TV를 확인하려는 순간 거실 창문에 무언가 비쳤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지만 창문에 비친 형체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형체는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섬뜩한 미소는 그대로였고 이번에는 창문에 손을 댄 채로 천천히 창문을 긁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긁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듯했고 이내 방 문 밖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왜 날 봤어? 그 여자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갑자기 꺼지더니 화면이 다시 켜지며 카메라가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에 비친 것은 제 얼굴 뒤에 서 있는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방 안은 고요해졌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로 아침이 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친구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밤이 되면 일부러 늦게까지 밖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에 대한 공포는 제 일상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록 그녀는 제 꿈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그녀가 제게 다가오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자. 어느 날 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화장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에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이 자살했어. 그 직원이 항상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지. 저는 점장의 이야기를 듣고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여자는 죽은 직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얽힌 또 다른 존재였을까요? 이후로도 저는 그 여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어디선가 그녀가 저를 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쩌면 그녀는 지금도 제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